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그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 좀 완화적인 물가 지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쪽에 이제는 투자자들이 좀 베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 다우존스가 1.11% 이제 상승을 했고요. 이제는 S&P 500 지수가 1.14%, 또한 나스닥이 이제 1.48% 이제 상승을 했는데 기술주가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자들 봤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의 완화적인 기조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중심으로는 이제는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늘 밤입니다.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 어느 정도 물가 하락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존 어떤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발표될지는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그동안 금리 인상으로 해서 압박을 느꼈던 기술주들이 간밤에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이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네. 뭐 조금씩 상승률은 좀 둔화해서 지난달에 6%대까지 이제 내려왔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번에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시나요? 시장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혼조세입니다. 또 어떤 시장의 전망치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시장 전망치도 나오고요. 네. 또 어떤 또 시장 전망치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한 6.2% 상승할 것을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승률 추이를 본다 그러면 작년 8월 달에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8.3% 올랐습니다. 근데 네. 차트는 나오지 않는데 6월 달에가 9.1%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때 이제 정점 찍고 이제 내려가는 추세예요. 그래프를 봐더라도 이제 우하향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볼 수 있는데, 지금 12월 달에는 6.5% 올랐었고요. 1월 달에는 시장의 전망치는 한 6.2%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완화적인 추세로 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말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사실 FOMC 회의 끝난 다음에 파월 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가 키워드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굉장히 나왔었거든요. 근데 시간 순서대로 본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긴축으로 갈 수 있다라는 또 시장의 전망치가 또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딱 1월에 CPI 지수가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 CPI 지수로 인해서 이번 연도에 이제 연준의 방향성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지금 미국에서는 물론 뭐 소수지만은 무착륙, 한마디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연착륙, 뭐 하드 랜딩, 경착륙.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어느 정도 시장을 냉각시켜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것이 기존적인 시나리오인데, 이제는 노랜딩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착륙인 거죠. 그러니까 골드락스처럼 정말로 이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정말로 이제는 좋은 어떤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경기가 굉장히 좋게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침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각도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중심에는 고용 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월에 비농업 일자리 수가 51만 개가 나왔는데 시장의 전망치보다 3배 이상 잘 나온 겁니다. 실업률도요, 지금 3.4% 나왔는데 시장의 전망치가 3.6%였거든요. 실업률도 더 낮아졌어요. 완전 고용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워낙 지금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한마디로 기준금리를 높여서 시장을 침체시키겠다. 이게 언론 기본적인 통화 정책인데 이게 전혀 노동시장에는 먹히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굉장히 혼조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전망치들도 과연 이번에 이제 CPI 지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까에 따라서 이제 연준의 어떤 방향성이 이번에 이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하지만 근데 어제 뉴욕 지수를 보더라도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완화적으로 갈 가능성 여전히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아까 혼조세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죠. 지금 막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시장에서 너무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생각과 다르게 뜨겁거든요. 오히려 더 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물론 뭐 지난주에는 약간 소폭 기조적으로 좀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지만은 계속적으로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1월 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완화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는 침체로 결국에는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뭐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요. 일단은 이제 시차겠죠. 한마디로 기준금리를 높여서 노동시장을 다운시킨다.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 실제 통계를 본다 그러면 2006년도에 기준금리를 높였을 때 노동시장의 영향이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기준금리의 상승이 미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간을 봤을 때 아직 이르다는 거죠. 좀만 있으면 미국의 고용시장도 침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다. 좀만 기다려라. 이제는 뭐 말 그대로 엄청나게 악화된 경기 지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본다 그러면 이제 12월에 있었던 CPI 상승률에 대한 수정치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히려 지금 0.1% 하락이 아니라 0.1% 상승으로 수정이 됐거든요.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너무 지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오늘 밤 이 미국 1월 CPI 지수 발표를 좀 눈여겨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국내 소식도 좀 살펴보죠.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런 비판은 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좀 지시했죠. 맞습니다. 요즘처럼 정말로 은행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정말로 강해지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는 뭐 최근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미국의 은행의 성과급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윤 대통령이 이제 어제 이제는 그렇게 했었죠.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할 정도로 지금 뭐 은행의 성과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위화감이 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실제 이제 민주당 황운하 의원 보도자료가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5대 시중 은행의 2022년 성과급이 1조 3,800억 원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35%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작년도에 이제 성과급이 많이 지급이 됐었고 이건 이제 작년도입니다. 2022년도. 그럼 23년도의 성과급은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이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지금 실적 자체가 아까도 차트에도 나왔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자 장사로 해서 한 40조 원의 어떤 이자 이익을 얻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임원들의 뭐 평균 성과급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뭐 평균 성과급들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국민은행은 뭐 2억 원, 신한은행은 1억 원. 1억 7천만 원. 이 정도로 해서 거의다가 1억대가 다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과급에 대해서 위화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은행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실제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성과급이 300%, 400% 이렇게 주는 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성과급뿐만 아니라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뭐 연말과 연초에 받았는데 희망퇴직의 특별 희망퇴직금으로 해서 한 3억에서 4억 원 정도. 그럼 법정 퇴직금까지 합쳐본다 그러면 한 6억에서 7억 원 받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네. 심한 것은 10억 원 받았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희망퇴직 할 만하겠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위화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윤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뭐 막대한 이윤, 은행이 얻었던 막대한 이윤을 자사 직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특히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생계형 어떤 금융 정책을 다시 한번 바꿔봐라라는 이제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논란이 생기게 그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공공재냐 아니냐는 거죠. 이게 사실 옛날부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럼 본다 그러면 지금 금융당국은 공공재 성격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공재가 아니었다라 그러면 만약에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에 세금을 써서 막대한 세수를 들여서 은행을 살려냈거든요. 공공재 성격이 없었으면 살려낼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써서 살려냈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이윤을 누리고 있는 은행의 이런 성과급이 아니라 정말로 상생을 위해서 금융정책을 다시 한번 전환해라라고 이제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지금 금융당국의 대응은요. 이제는 대선 충당금을 높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선
대손 충당금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은행에서 이제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쌓아두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배당금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성과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손 준비금, 뭐 대손 충당금을 높여라라고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성과급이나 희망퇴직금 금액을 좀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더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부동산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갭 투자가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고금리 거래 절벽 상황에서 이제 갭 투자자들이 또 힘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집값이 20% 떨어지면 이런 갭 투자 주택 10곳 중에 4곳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결과를 좀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죠. 네. 이런 갭 투자들의 위험성이 지금 빠졌다라는 이제는 결국에는 보고서인데, 그럼 이런 분들을 이제 도와줘야 되느냐, 안 도와야 되느냐 이런 어떤 논란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이번에 이제 보고서는 국토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전세 레버리지죠, 갭 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인데, 거기서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미반환 가능성이 있는 갭 투자 주택이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해서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데요. 금방 나오고 있죠. 가장 높은 시기가 2024년 상반기로 추정한다라고 보고 있고, 주택 매매 가격이 20% 하락한다. 그럼 갭 투자 주택 40%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택 매매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갭 투자하신 분들은 전세 보증금 마련할 수 없다 보니 당연히 그러면 전세 세입자분들은 크나큰 어려움에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지금 또 보고서에 본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경우에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2+2잖아요. 말 그대로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전세 살다가 2년 더 전세 사는 건데, 지금 세입자들이 이거를 안 쓰려고 그러죠, 당연히. 왜냐하면 전세 가격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내가 왜 써? 나는 그냥 여기서 전세 종료하고 더 싼 데로 이동할 거야. 이런 거예요.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전세 임대 입장 이상에는 지금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영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본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주택 매매 가격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 20% 하락하게 되면 40% 거기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그러면 매매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12% 하락한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러면 임대 입장에서 영끌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금과 그다음에 내가 대출을 또 받아야 돼요. DSR 규제로 인해서 40% 이내에서 대출을 받고, 여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아니면 내가 임대를 줬던 임대주택까지 다 팔아야 됩니다. 다 팔고 나서 봤을 때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가구가 21만 가구. 근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15% 이상 하락한다 그러면 이거는 못 돌려줄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영끌을 해도 못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구가 1만 가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한 거는 잘못된 건데, 말 그대로 뭐 임대 레버리지를 껴서 갭 투자하시는 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안 도와야 되느냐는 게 이게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은 과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인 어떤 아젠다로 자리 잡힌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을 도와주지 않으면 임차인들까지 그렇죠.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고민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